빠방하이. 땅덩어리는 작아도 맛있는 음식은 넘쳐나는 우리나라. 지역별 음식 문화도 제각각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신기한 지역별 음식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분식집에만 있다는 로컬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김밥튀김. 뭔가 했더니 김밥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낸 것. 안 그래도 맛있는 김밥을 튀기다니 타지에서는 보기 힘든 신박한 튀김이죠. 분식집 입장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꼬마김밥의 수명도 늘리고 맛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였고요. 손님들에겐 배고픈 배를 달래주던 간식거리였죠. 이미 발라져 있는 참기름 덕분일까요?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운 좋게 두세 개 붙어있는 것 집으면 애득이라고. 김밥튀김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소스를 곁들이는데요. 디폴트는 간장이지만 가끔 초장을 주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그래도 국물은 떡볶이 국물에 담가먹기. 바삭한 식감은 물론 완벽한 단짠 비율까지. 조합이 거의 사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김밥튀김을 김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먹고 자란 지역 사람들은 김말이보다 근본은 김밥튀김이라고 한다는. 경상도에 김밥튀김이 있다면 전라도엔 상추튀김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깻잎튀김처럼 상추를 튀긴 건가 싶지만요. 상추를 튀기는 게 아니라 상추에 튀김을 싸먹는 걸 말합니다. 원조로 알려진 건 광주광역시. 1970년대쯤 전국의 식용유가 널리 보급되면서 생겨난 지역 음식이죠. 맛있지만 먹다 보면 느끼해서 물리는 튀김. 고기 대신 상추에 싸먹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건데요. 이게 웬걸? 튀김의 바삭함과 상추의 아삭함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졌다는. 조합이 꽤 괜찮은 게요. 채소와 함께 먹기 때문에 죄책감이 훨씬 덜하고요. 튀김의 느끼함을 상추가 잡아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보통 오징어, 김말이, 달걀, 고구마 등 모든 튀김으로 나오는 편이지만요. 옛날에는 잡채튀김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기 식감과 비슷한 오징어 튀김이 대세가 됐죠. 1인분을 주문하면 오듬튀김, 양념장, 상추로 구성된 한상 차림에 어묵 국물까지 주기도 하는데요. 분식이 아니라 거의 요리 수준입니다. 상추에 한입 크기의 따뜻하고 바삭한 튀김을 얹은 후 양파, 고추로 절인 양념장을 올리고 쌈을 싸서 먹으면 된다는. 김밥튀김과 상추튀김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둘 다 맛본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회 좀 먹는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계절, 겨울.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횟집마다 하나둘 이런 종이를 붙여두기 시작합니다. 방어, 애식,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와 함께 최고의 제철 생선으로 통하는 겨울, 방어.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을 많이 타는 생선이죠. 봄,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차가운 바다를 이겨내기 위해 몸에 축적한 지방과 단단해지는 근육 조직, 고소한 기름기와 아삭한 육질이 일품이고요. 겨울 방어 뱃살은 참치 뱃살 못지않다는 말도 있다는. 방어는 계절만큼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물고기입니다.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이 떨어지는 다른 어종과 달리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은데요. 대방어는 8kg 이상의 큰 개체입니다. 소방어와 달리 등살, 뱃살, 꼬리살, 배꼽살 등 다양한 부위를 번갈아 즐기는 재미가 있죠. 어느덧 겨울철 국민 생선으로 자리 잡은 방어. 겨울만 되면 온 나라가 방어 열풍인데요.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나 가야 제대로 된 방어를 맛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가 방어의 산란장이었거든요. 거센 물살을 이겨내 육질이 쫄깃한 마라도 방어. 매년 11월이면 모슬포항에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방어 축제가 열렸고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으로 인근 횟집들은 늘 붐볐죠. 제주도민들이 말하는 방어 꿀조합. 방어를 두껍게 썰어 신김치에 싸먹기. 두툼한 지방층과 속 쏘는 신김치의 궁합이 최고고요. 된장 양념과 마늘, 김, 씻어낸 묵은지와 함께 먹어도 맛있다고 하죠. 제주도에서는 방어회 말고도 방어젓, 방어구, 방어김치조림 등 전통적인 방어 요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선도가 빨리 떨어져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내장 수육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죠. 이랬던 방어, 최근에는 꽤 흔한 생선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 방어가 월동하러 제주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동해에 잔류하는 건데요. 제주도 방어 어획량이 급감한 대신 동해안 어업활동의 주요 어종이 된 거죠. 이제는 집 앞 횟집에서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된 방어. 횟감도 시대별로 유행을 타는 것 같네요.
여기 찐 경상도 음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호박전이라고 하면 애호박에 계란물을 입혀 부쳐낸 걸 생각하는데요. 경상도에선 전혀 다른 음식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 늙은 호박전. 속이 노란 늙은 호박을 채 썰어 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부쳐내는 건데요. 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늙은 호박의 구수한 맛과 기름이 만나 맛이 배가 된다고 하죠. 보통은 그냥 까먹는 땅콩. 경상도에선 밤이나 고구마처럼 삶아 먹습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촉촉해 시야가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이 먹기 좋다고 하네요. 우리 식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 멸치. 다양한 쓰임새에도 불구하고 꽤나 천대를 받아왔는데요. 조상님들은 업신여긴다는 뜻을 지닌 멸자를 써서 멸어라고 불렀을 정도. 그러나 경상남도 남해의 향토 음식 생멸치찌개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멸치는 조연이 아닌 주연, 내장을 제거한 생멸치를 얼큰하고 자작하게 끓여내 쌈밥으로 즐겨 먹죠. 경상도 스타일 미역국도 있습니다. 미역국에 찹쌀을 비벼 만든 새알을 넣어 먹는 건데요. 너무 걸쭉해지지 않도록 미역국을 따로 끓이고 새알을 넣는 게 포인트. 쫄깃한 새알과 시원한 미역국, 쌀밥을 말아먹는 것과는 다른 매력이죠. 이 새알 미역국, 경상도에서는 찹쌀 수제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식당에서 수제비인 줄 알고 주문했다가 미역국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콩잎 장아찌는 콩잎을 깻잎처럼 양념한 반찬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깻잎보다 콩잎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주로 늦가을 노랗게 단풍이 든 콩잎을 양념에 절이죠. 비슷해 보여도 깻잎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거칠고 질긴 식감에 발효된 콩잎 특유의 냄새. 처음 맛본다면 진입장벽이 있다고 하네요. 삶은 당면에 비빔장과 고명을 얹어 즉석에서 비벼먹는 비빔당면은 부산의 명물입니다. 국수와 달리 쉽게 불지 않는 당면. 미리 삶아놓기만 하면 즉석에서 비벼먹을 수 있는 부산식 패스트푸드로 상인들이 간편하게 허기를 달래던 음식.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비빔당면을 파는 수많은 좌판이 생기면서 유명해진 건데요. 초기의 비빔당면은 고추장 양념과 참기름만 얹은 단순한 형태였지만요. 어묵, 단무지, 채소 등 고명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상도식 고추다대기, 고추장물을 아시나요?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진 멸치에 물, 간장, 다진 고추를 넣고 졸여주면 끝. 음식이 쉽게 상해버리는 여름에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요. 새콤 짭짤한 경상도 대표 밥도둑으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냥 밥에 얹어서 쓱싹 비벼 먹으면 밥 순삭. 국수나 요리의 고명으로 얻는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만능템이죠. 고추장물은 처음 보는데 신기하네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에 최적화된 국민안주 쥐포. 쥐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쥐치라는 생선을 조미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돌출된 주둥이에 뾰족한 이빨, 물 밖으로 나오면 내는 찍찍거리는 소리까지 쥐와 닮았다며 쥐치 혹은 쥐고기라고 불렸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서 우에이 어보에서도 입이 작아 잘 삼키지 못하고 갉아먹는 것이 쥐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쥐치는 조도 안 먹었던 생선이었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살도 적어서 어부들의 골칫거리였는데요. 그물에라도 걸리면 욕이 절로 나왔죠. 쥐치 머리에 달려있는 송곳이 그물에 끼이면 엉키는데 때로 몰려다니는 쥐치의 특성. 큰 무리가 걸리면 그물을 버려야 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긴 막대기로 쥐치들을 몰아내는 게 어부들의 일상이었다고. 특히 넘쳐나는 쥐치가 감당이 안 되었던 경상남도 사천시의 삼천포. 가공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쥐치를 포 떠서 말려 조미해보자 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탄생한 쥐포. 내륙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고요. 삼천포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 인기가 폭발적이었거든요. 달달한 맛과 입에 착착 감기는 쫀득함. 거리마다 쥐치포를 구워 파는 리어카 행상이 즐비했고요. 가정에서 은은한 화롯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는 국민 야식이 되었죠. 삼천포 지역경제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쥐포. 포뜨기용 칼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마을마다 쥐치 가공업이 성업을 이룹니다. 주부들의 주 수입원으로 가내수공업 형태가 많았는데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엄마 옆에서 쥐치의 껍질을 벗기며 도왔고요. 머리와 뼈 부분은 그냥 버리지 않고 낡은 냄비에 팍팍 삶아 강아지 밥으로 주곤 했죠. 불황을 몰랐던 쥐포업계.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부진에 빠집니다. 쥐포의 인기가 치솟자 너도 나도 쥐치잡이에 나섰던 어민들. 1978년에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모든 생선 중 쥐치가 어획량 1위에 오르기까지 하는데요. 부동의 1위였던 멸치를 2위로 밀어낸 놀라운 기록. 역시 지나친 남획이 독이 되었던 걸까요? 쥐치의 자원고갈이 갈수록 심화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까지 이어졌죠. 그 결과 옛날에는 개도 안 물어갔다 했던 쥐치, 이제는 귀한 금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쥐포의 상당량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낚은 쥐치들이라고 하네요. 쥐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제주도의 옛 명칭 탐라국.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독자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신기한 음식도 많은데요. 제주 김치 특징, 사방이 바다에 둘러싼 환경,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전복김치도 있는데요. 필수 재료는 전복과 유자. 김치를 담글 때 데친 전복과 잘게 썬 유자 껍질을 함께 버무립니다. 달큰하고 쫄깃한 전복살에 향긋한 유자향, 독특한 풍미가 넘쳐나죠.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예로부터 꿩이 지천으로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중요한 식재료로 죽, 국수, 만두, 전골, 김치 등 꿩을 활용한 음식이 무궁무진하죠. 그중 제일 신기한 건 꿩엿. 꿩과 찹쌀 엿기름을 혼합해 정성껏 고아내기. 다른 엿과 달리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 독특한 풍미가 나는데요. 달달하면서 칼코기가 씹힙니다. 와! 냉장 시설이 없었던 과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겨울철 보양식으로 손꼽혔죠. 지금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상품화됐는데 빵에 발라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이건 제주도 별떡입니다. 기름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찹쌀 반죽을 밀대로 밀어 넓게 편 뒤 별 모양 틀로 모양을 찍어내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 노릇하게 익힙니다. 잠시 식혔다가 설탕을 솔솔 뿌리면 완성! 쫀득하고 달짝지근한 맛, 입에 착착 감기는데 안고 없는 호떡 느낌이라고. 이건 뭘까요? 국물에 둥둥 떠다니는 토막냉 갈치국입니다. 매운탕처럼 양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릴 것 같지만요. 싱싱한 갈치를 공수할 수 있는 제주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맑은 장국으로 오히려 매운 양념 맛이 전혀 배이지 않아 담백한 갈치살을 그대로 맛볼 수 있죠. 제주도에서는 귤도 그냥 안 먹습니다. 구워 먹기. 장작불에 귤을 껍질째로 넣고 시커멓게 탈 때까지 구워 까먹었죠. 이렇게 먹으면 신맛은 줄고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제주도에서 수박 먹는 법, 일명 쌈장 수박. 수박을 나박나박 썰고 쌈장통을 가져다가 찍어 먹습니다. 짭조름한 쌈장과 달고 시원한 수박의 만남, 마치 달달한 오이를 쌈장에 찍어 먹는 맛이라고 하네요. 해녀들이 즐겨 먹었다는 전통 간식 쌈장 수박밥도 있습니다. 밥을 먼저 입에 넣고 쌈장을 바른 수박을 먹으면 끝.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서 목 넘김이 쉬워 물지로 먹기 딱 좋았다고 하네요. 진짜 맛잘알들은 상추에 삼겹살, 수박, 쌈장을 넣고 싸먹는다고. 신기한 제주도 별미들, 귤은 한번 구워 먹어봐야겠네요. 떡볶이 동호회 피셜. 지역별 떡볶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특징일 뿐 일반화하는 건 아니니 재미로 봐주세요. 먼저 서울식 떡볶이. 이런거 딱 우리가 떠올리는 일반적인 떡볶이 비주얼. 걸쭉한 국물이 특징이죠. 부산식 떡볶이는 주로 가래떡을 씁니다. 새빨간 빛깔만 보고 겁먹을 수 있지만요, 이거 생각보다 달달합니다. 물엿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이러면 점도가 높아져서 가래떡처럼 굵은 떡에도 양념이 잘 묻어난다고 하네요. 충청도는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로운 편. 맵기로 유명한 신전 떡볶이의 고장 대구 떡볶이 스타일은 대체로 맛이 강하고 매운 걸 넘어서 쓰다고 느껴질 정도이죠. 떡볶이와 곁들여 먹는 음식들도 지역별로 신기한 조합이 많습니다. 익숙한 김떡순. 원조는 종로의 포장마차들입니다. 여러 메뉴를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세트로 묶어 판매한 게 그 시작이죠. 김떡순이라면 김밥, 떡볶이, 순대? 노. 김떡순의 김은 바로 김치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져서 주는 김치전과 분식의 조화가 최고였다고. 이외에도 김치전과 떡볶이, 전볶이, 김치전과 순대볶음, 전순이, 떡볶이와 순대, 떡순이 등 입맛대로 조합해 먹을 수 있었죠. 김치전도 좋지만요, 떡볶이와의 궁합으로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를 빼놓기 힘듭니다. 일반 만두에 비하면 담백한 맛이죠. 그래서일까요? 떡볶이 토핑 재료로 최고입니다. 기름의 고소한 맛과 자극적인 양념의 조화. 섞어서 하나를 주문하면 납작만두를 떡볶이 위에 올리고 국물을 끼얹어준다고. 마산 떡볶이로 가장 유명한 건 6.25 떡볶이 아닐까요? 떡보다는 어묵이 서너 배 많고 특이하게 시금치가 들어갑니다. 약간은 슴슴할 수도 있는 국물, 이게 매력인데요. 실제로 해장하러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네요. 아예 떡 대신 어묵이 주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 시내에 가면 빨간 오뎅이라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제천의 대표 간식거리로 인기이죠. 맛은 그냥 떡볶이 속 오뎅맛. 떡보다 오뎅파라면 제천 빨간 오뎅이 취절하는. 제주 고유의 분식 스타일은 오닥치기입니다. 제주어로 여럿이 함께라는 의미. 밑값 제대로 하는 게요. 떡볶이, 김밥, 튀김 등 여러가지 음식을 큰 접시에 모아서 내놓습니다. 가끔 돈가스도 넣어주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떡볶이들이 있었다니 역시 떡볶이의 민족답네요. 늦은 밤 맥주 한 잔과 어울리는 안주, 골뱅이 무침 많은 게 없죠. 매콤새콤해서 입맛을 싹 돌게 만드는데요. 골뱅이 무침의 유행은 서울 청계천 남쪽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을지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 을지로의 기다란 직선 형태의 도로망 위에 각종 물자와 실력파 장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설계도만 주면 탱크까지 만들어준다고 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많던 상인과 노동자들, 퇴근 후 술집에
술집에 들러 한 잔 기울이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는데요. 이때 가게 주인들은 괜찮은 안주거리를 고안해냅니다. 당시 유통되던 골뱅이 통조림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 나선 모양의 껍데기 속에 사는 연체동물인 골뱅이, 의외로 특이한 식재료인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골뱅이를 즐겨 먹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세계 골뱅이의 90% 이상을 소비한다는데요. 과거에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힘들어 원산지인 동해 지역에서만 먹던 음식이었지만요. 1960년대에 수출 목적으로 골뱅이 통조림이 개발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을지로의 상인들은 그냥 먹으면 심심할 수 있는 이 골뱅이 통조림을 양념에 매콤하게 버무려냅니다. 야들야들하면서 쫄깃한 식감, 맥주, 소주, 막걸리 어떤 술에도 잘 어울렸고요. 큰 대접에 한가득 내어오면 비닐장갑이나 젓가락으로 쓱쓱 비벼서 다같이 나눠 먹기 딱 좋았죠. 곧바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고의 안주거리로 등극하는데요. 을지로의 고층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무직 직장인들, 영화를 보러 온 시민들까지 야식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가게에서든 골뱅이를 맛볼 수 있게 되면서 골뱅이 거리가 형성된 거죠. 을지로 골뱅이만의 특징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골뱅이 무침은 식초와 설탕이 첨가되지만요, 을지로에서는 골뱅이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고춧가루, 파채, 다진 마늘만 버무리고요, 손으로 잘게 찢은 북어포를 넣어 감칠맛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온 골뱅이 집들은 케첩을 뿌린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내어주는 게 국룰.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계란말이로 골뱅이의 매운맛을 식히라는 뜻이죠. 낡은 송간판과 허름한 건물, 산업화 초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을지로.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힙지로로 대변신했는데요. 덕분에 요즘 을지로 골뱅이 거리에는 친구들과 골뱅이에 소주 한잔 하기 위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네요. 돼지고기 육회 본 적 있다.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당일 도축한 돼지를 육회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기름 소금에 찍어 먹거나 빨갛게 무쳐 먹어도 맛있다고 하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걱정은 no. 과거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았던 돼지고기 완전히 익혀 먹어야 했지만요, 요즘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치기 때문에 갓 도축한 돼지라면 육회로 먹는 게 쌉 가능이라고. 이렇듯 생고기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물론 소 생고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일 도축된 생고기는 전국 각지로 유통되는데요. 생고기의 생명은 단연 신선도. 각종 양념에 버무려 먹는 육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냉장 상태로 운반된 생고기를 그대로 썰어 고추장과 참기름, 다진 마늘로 만든 육장에 푹 찍어 먹는데요. 쫀득하고 찰진 맛이 예술이라고. 주로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 같은 부위를 먹지만요, 도축 당일에 먹으면 등심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도 질기지 않고 감칠맛이 폭발한다고 하네요. 전라남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닭회도 있습니다. 유명한 해남의 닭코스 음식거리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골에서 키운 토종닭을 4-5가지 음식으로 탄생시켜 차례대로 손님상에 올립니다. 첫 번째 코스가 바로 닭회. 주문 즉시 닭을 잡아 회를 뜨는 방식. 생으로 먹어도 비린맛이 전혀 없다고 하죠.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닭가슴살, 달고란 닭날개, 아주 잘게 저며 꼬득꼬득 씹히는 닭발, 살강살강한 식감을 살린 닭모래지, 구수한 닭껍질까지. 이렇게 구성된 닭 육회, 이걸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예스! 한 점씩 집어 기름장을 찍어 마늘을 곁들이면 술안주로 그만이라고. 뒤이어 두 번째 코스, 바삭하게 구운 닭구이. 세 번째는 양념에 재운 닭불고기. 네 번째는 진한 국물에 닭백숙.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닭죽으로 마무리. 닭 요리의 결정판인 해남 닭코스 요리. 어쩌다 닭회를 내놓기 시작한 걸까요? 1970년대 닭백숙을 팔던 작은 식당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가슴살을 많이 남기는 것을 보고 생고기를 생각해낸 건데요. 퍽퍽한 가슴살을 참기름과 깨로 양념해서 내놓았더니 이 맛에 감탄한 손님들. 이후 매일 손님이 북적이며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 잡은 거죠. 닭회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K 패스트푸드로 통하는 국밥. 명실공히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죠. 국밥의 나라답게 지역별로 다양한 레시피의 국밥이 발달했는데요. 먼저 서울의 설렁탕입니다. 소를 도축한 뒤 좋은 고기들은 관청에 납품했던 조선시대. 남은 부산물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사골과 살코기를 모아 푹 고아 먹곤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제대로 된 이름이었고 우탕이라 불렸죠. 그러던 1904년 서울의 최초의 설렁탕집이 개업합니다. 눈처럼 희고 진한 국물이라는 의미. 당시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소머리국밥은 밥을 담은 그릇에 삶은 소머리 고기를 얹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만든 경기도 광주시의 향토 음식입니다. 소머리의 핏물을 깔끔하게 빼고 잡내를 제거해 맑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요. 1980년대 초 곤지암읍에 식당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소머리국밥 골목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 충남 서산에서는 우럭 젓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재료는 우럭과 새우젓. 차디찬 바닷바람에 꾸덕하게 말린 반건조
원조 우럭을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생선 특유의 녹진한 맛이 배가 되고요. 새우젓에서 나오는 감칠맛과의 조화가 최고라고 하네요. 석화, 전, 김치, 젓갈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인 굴. 전국 굴 생산 1위 통영에서는 이걸로 국밥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바로 통영 굴국밥. 시원한 국물에 탱글한 굴의 식감이 매력적이죠. 충북 괴산 주민들은 강이나 계곡에서 직접 올갱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올갱이란 표준어로 다슬기, 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해장용 국밥으로 인기가 좋았는데요. 올갱이 국밥의 맛은 된장이 좌우합니다. 쌉싸름한 올갱이 맛을 된장의 구수한 단맛으로 잡아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강릉 섭국입니다. 여기서 섭이란 참응합을 뜻하는데요.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낸 육수에 전복처럼 쫄깃한 창음합을 넣고 끓이기. 별다른 재료를 넣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난다고 하죠. 제주도의 몸국은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는 게 포인트. 이 모자반에서 독특한 맛이 우러난다는데요. 취향에 따라 신김치를 첨가한다고 하네요. 제주도에는 이름도 특이한 접작뼈국도 있습니다. 접작뼈란 돼지 앞다리 사이에 낀 흉고를 가리키는데요. 고기 본연의 부드러운 식감과 진득하면서도 고소한 풍미, 옛날 혼례에 지친 신부를 위해 끓였던 탕국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전주 콩나물국밥, 경천 순대국밥, 부산 돼지국밥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국밥들이 넘쳐나는데요. 정말 국밥의 민족이라 할 만하네요. 경상도 쥐포튀김을 아시나요? 꾸이면 아님주의. 쥐포를 그대로 튀겨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역입니다. 바로 이 사진.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질길 수 있는 쥐포를 가위로 길게 잘라 물에 살짝 불립니다. 튀김옷을 골고루 묻히고 튀겨낸 후 한 김 식히면 끝. 맨 쥐포를 튀긴 게 아니라 뻣뻣하지 않고 겉바속촉인데요. 떡볶이 국물도 좋지만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단짠단짠의 정석입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쥐포튀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갈 만큼 유명한 음식인데요. 튀김할 때 옆에서 주워 먹다 보면 끝이 없다고. 군산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는 매운 잡채입니다. 특히 공설시장에 매운 잡채로 유명한 가게들이 많죠. 고춧가루, 설탕, 간장으로 맛을 낸 양념에 파, 양파, 어묵, 시금치를 넣어 육수를 낸 후 당면을 투하 끓여내면 되고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시금치는 필수라고. 당면 들어간 짬뽕밥 아니야? 맛은 전혀 다릅니다. 달짝지근해서 떡볶이 국물에 당면을 담아낸 느낌. 주문할 때 맵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국물이 자작해서 식사는 물론 안주로도 손색 없죠. 다음은 포항 똥튀김입니다. 똥튀김의 리즈 시절 1980년대 중반,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중년층에게 추억 돋는 먹거리입니다. 고기와 채소,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고요. 초고추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죠. 사실 정식 명칭은 아메리칸 튀김이지만요, 비주얼을 본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하네요. 목포 사람들은 거의 다 안다는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통꼬치. 여기선 떡꼬치보다 대세였다고 하죠. 분식점, 문방구 등 학교 앞에서 팔아서 애들이 정말 많이 사 먹었다고. 닭의 심장인 염통을 반으로 쪼개 서너 개 정도의 꼬치에 끼워 구운 뒤 소스를 발라 먹는 건데요. 소금구이 맛, 매운 양념 맛, 데리야끼 맛, 입맛대로 고를 수 있죠. 쫄깃쫄깃한 식감이 닭똥집이랑 비슷한 게 별미라는데요. 1인 10꼬치 정도는 순삭이라고. 분식집에서 이런 걸 판다고? 생소해서 더 신기하네요. 양반들의 야식으로 이와주를 마셨다면 평민들은 송기떡을 먹었습니다. 송기떡이란 소나무의 속껍질로 만든 떡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의 향토 음식인데요. 송기떡의 다양한 명칭과 조리법이 공문원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통적으로 봄에 벼를 심고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는 이모작 형태의 농사를 지어왔던 우리나라. 그러나 여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벼를 겨우내 식량으로 삼다가 봄철이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는 보릿고개라 하는 춘궁기가 도래한다는 부분.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소금목화, 즉 나무 껍질까지 식량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봄철이 되면 속껍질에 살이 차오르는 소나무, 이때 잘 드는 칼로 표피를 벗겨내고 속껍질만 잘게 찢어 푹 삶아냅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2-3일 정도 담가 갯물을 완전히 빼내고요. 방망이로 두드려 곱게 가루로 만들죠. 나무 껍질을 먹기 위해 얼마나 두드려댔는지 가혹한 고문을 시행하는 걸 보고 소나무 껍질을 두드리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렇게 만든 송기가루 고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었고요. 팥가루와 버무려 시루에 넣고 쪄내면 송기떡이 됐습니다. 송기떡의 장점은 보존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래 두어도 괜찮은데요. 만일 곰팡이가 쓸어도 물에 씻어 다시 쪄내면 새로운 떡처럼 되고요. 성질이 따스하고 단맛을 지녀서 가슴 통증과 쓰린 속에도 효과가 있죠. 그러나 섬유질이 워낙 질긴 데다가 흔해서 소화가 되지 않는 소나무 껍질, 송기떡을 먹으면 변비에 걸려 애를 먹기 십상이었는데요. 뭐가 찢어지게 가나
가난하다 라는 말도 송기떡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네요. 사실 소나무 껍질은 잘못 쓰면 위험한 식재료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의 껍질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요. 리기다 소나무로 만드는 경우 뱃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잎갈나무는 목태에 가시가 있죠. 떡을 만들었다가는 내장이 손상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된 1950년대까지도 만들어 먹었던 송기떡, 비싼 곡물을 적게 넣기 위한 방면이었지만요. 현대에는 별미로 먹는 향토 음식으로 변모했습니다. 향이나 색을 위해서 소량의 송깃가루를 넣기, 길게 뽑아낸 송기 가래떡, 꽃판으로 눌러 만든 송기 절편, 얇게 편 뒤 팥소를 넣고 빚은 계피떡. 소나무 향이 자연스럽게 나서 마치 숲속에서 떡을 먹는 느낌이라는데, 진짜 송기떡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생태, 동태, 코다리, 북어, 노가리 모두 명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잡은 그대로의 상태인 생태, 겨울에 잡아 얼린 동태, 반 정도만 말린 코다리, 완전히 말린 북어,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까지. 명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로 가공 방식에 따라 명칭이 수십 가지인데요. 이 명태 알로 담근 젓갈이 명란젓입니다. 명란젓, 옛날에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24년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 1934년 1일 활용 조선 요리 제법에서도 명란젓을 겨울에 먹는 음식으로 소개했죠. 막이 터지지 않은 채로 담그는 명란젓, 알집이 단단하지 않아 겨울 이외의 계절에는 쉽게 상했기 때문이죠. 특히 부산은 명란의 중심지였습니다. 1900년대 조선 내륙 무역의 중개지였던 부산,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직결했고요. 주로 함경도 원산에서 포획되었던 명태는 배편으로 부산에 직송된 후 전국으로 유통됐죠. 최초의 근대식 물류 창고인 부산 남선 창고에는 겨울만 되면 명태가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덕분에 남선창고라는 이름 대신 명태 고방으로 불리곤 했죠. 이맘때쯤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카와하라 토시오, 일본의 후쿠오카로 돌아간 뒤에도 어린 시절 먹던 명란젓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명태가 잡히지 않아 전통적으로 명란을 먹지 않았거든요. 이에 카와하라는 명란을 수입해 직접 젓갈을 담가 먹었고요. 상품화해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바로 일본 최대 명란젓 기업인 후쿠야. 일본인 입맛에 맞았는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고요. 얼마 안 가 일본인의 밥도둑이 됩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명란젓의 원조 국가를 일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명란빵, 명란덮밥, 명란 오차즈케, 명란 달걀말이, 명란 후리가케, 명란젓을 이용한 요리가 넘쳐난다는 명란 스파게티도 일본에서 개발된 메뉴입니다. 옛날 한 일본의 교양학단 단원, 이탈리아 유학 시절 먹던 캐비어 파스타가 그려졌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에 캐비어 통조림을 들고 가서 특별히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요. 이후로도 이따금씩 식당을 찾아갔죠. 이에 레스토랑 주인은 구하기 힘든 캐비어 대신 명란젓을 넣어 파스타를 만들어 보는데요. 의외로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정식 메뉴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명란젓이 부산에서 전파된 거였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차례상 모습도 전국 팔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를 옆에 끼고 있는 경상남도, 조기, 민어, 가자미, 방어, 도미 등 제사상에 어물이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요. 돈베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바로 상어고기. 상어고기를 썰 때 도마 소리가 돈박, 동박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주로 꼬치에 꽂아 산적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통문어도 차례상 단골 손님입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문어가 없으면 명절 헛진했다고 말할 정도. 이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문어의 문에 그럴 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양반고기라고 불렀다는 풍부한 먹거리에 음식이 만나기를 소문난 전라도에서 최고로 치는 건 역시 홍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제삿날에도 홍어전, 홍어찜, 홍어회 등 구미에 맞게 올렸습니다. 다만 냄새가 너무 강해서 홍어 대신 병어를 올리는 집안도 있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차례상을 보면 항상 있는 통보거 어디서 올리기 시작한 걸까요? 서울과 경기도. 원체 해산물이 귀해서 생물보다는 말린 생선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나름 의미도 있습니다. 잡기를 쫓는 효험이 있다고 여겨져온 북어의 눈. 그래서 북어에 눈이 붙어있는지 꼭 확인했다고 하네요. 감자나 배추 같은 뿌리 작물이 풍요로운 강원도, 감자전을 부치거나 무와 배추를 꼬치에 끼워 구운 적을 차례상에 종종 올렸습니다. 참고로 메밀꽃으로 유명한 평창에선 메밀전을 부쳤다고 하네요. 제주도는 지역 특색이 조금 더 강합니다. 카스테라, 보리빵, 전복, 귤, 옥돔 등 신기한 차례상 음식들. 귀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던 건 빙떡입니다. 메밀전병에 삶은 무채를 넣어 돌돌 말아먹는 음식. 이웃이나 친척이 큰일을 당하면 빙떡을 한 바구니 담아 구조하는 문화도 있었죠. 그러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호불호. 처음 맛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맛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라는 오명까지 있죠. 여기서 맛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아무 맛이 없다는 것. 하지만 제주 토박이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고소한 기름 향기와 무의 달달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충청도, 우리나라 중심부답게 차례상 모습도 인접한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경상도 지역과 가깝다면 문어를, 전라도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홍어, 병어, 낙지 등을 올린다고. 제사상만 봐도 지역이 보이네요. 경북 안동에는 늦은 밤 손님상에 올리던 전통 밤참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술, 이화주인데요. 늦은 봄에서 한여름까지 특정 시기에 마셨던 술이죠. 백꽃이 피는 계절에 맞는다고 해서 이화주라고 불렸고요. 옅은 미색의 빛깔로 백설향이라는 별명도 있죠. 상가요로, 한림경제, 음식 뒷미방 등 33종의 고문원에 50여 차례나 등장.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록 빈도를 보여주는데요. 야식이란 밤에 먹는 음식,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리법이 단순한 한 그릇 음식이 선호됐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 부담스럽지 않은 게 포인트. 요플레와 비슷한 특이한 질감을 지닌 이화주는 허기를 달래주면서 술의 도수도 그다지 높지 않아 조금씩 떠서 마시면 기분 좋게 취하는 느낌만 들었죠. 훌륭한 영양 간식이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 마셨는데요. 치아가 안 좋은 노인의 간식으로 좋았고요. 젖을 땐 어린아이가 배고파할 때는 이화주를 떠먹였다고 하네요. 하대부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빚어 마셨던 이화주,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술이었습니다. 안동김씨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로부터 넉넉한 집안에서나 빚어 노부모 봉양에 사용했고요. 혼사로 딸이 출가할 때 사돈댁 인사음식으로 들려보내는 귀한 술이었다고.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먼저 전용 누룩인 유화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쌀가루를 하얀 오리알 만한 크기로 단단히 뭉쳐서 솔잎 속에 묻고 보름 정도 발효시키기. 그렇게 곰팡이가 뜨면 고운 가루로 빻아놓습니다. 한편에서는 찹쌀가루로 구멍떡을 만드는데요. 끓는 물에 삶아 주걱으로 잘 으깨고요. 여기에 곱게 갈아 놓았던 이화곡가루를 섞어 골고루 버무리면서 치대는 거죠. 이대로 작은 항아리에 꾹꾹 넣어 발효시키면 꾸덕꾸덕한 질감의 술이 완성된다고. 특징은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귀한 쌀로만 공을 들여 만들어야 해서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닌데요. 사용되는 쌀의 양이나 정성에 비해 양도 적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서민층에서는 만들어 마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화주. 그럼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숟가락으로 떠서 음미하면 됩니다. 과실의 감미와 곡물의 고소함이 혀를 진득하게 감싸는 게 한 숟가락의 막걸리 한 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갈증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 이화주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막에서 물만 받아 희석해 마셨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한 잔 들이키고 나면 갈증이 말끔하게 씻겨나간다고 하네요. 이화주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분식의 성지라고 불리는 울산, 그만큼 유니크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핫한 물라면, 뽀글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종이컵을 쭉 깔아주고요. 생라면이 아닌 미리 삶은 면을 각각 담아줍니다. 그리고 라면 스프를 솔솔 뿌려넣기. 물라면 하나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전자에 따로 준비해둔 육수를 부어주는 방식인데요. 육수 대신 오뎅 국물을 쓰기도 한다는. 작은 컵은 300원, 긴 컵은 500원이었다는 물라면. 면도 팅팅 부른 데다 싱거워 보이고 뭐지? 싶지만요. 물라면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울산 아이들의 최애간식이었다고. 추운 겨울엔 어묵 국물 대신 물라면 들고 다니는 게 국룰이었고요. 여름에는 간얼음 올린 냉라면 버전도 있었다고 하네요. 분식하면 칼국수 아닐까요? 울산이 또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어디서요? 막창집에서요? 잉? 네, 찐 울산러들은 칼국수 먹고 싶으면 막창집에 간다고 합니다. 울산 막창집에서는 총칼국수가 공짜거든요.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주는데요. 사람수에 맞춰준다고. 칼국수와 막창이라 생소한 조합인데요. 어쩌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시작은 울산의 경영막창 골목입니다. 처음 문을 연 막창집 사장님, 어떻게 하면 손님을 불러올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답은 서비스 메뉴였습니다. 그러나 감자탕, 떡국, 오뎅탕 등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요.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러다 한 번은 송칼국수를 끓여서 내줬는데요. 이게 요물이었습니다. 막창으로 느끼해진 속을 뜨끈하게 풀어주기 딱 좋았다는. 점점 입소문이 돌아 공짜 칼국수가 이 거리의 컨셉이 된 거라고 하네요. 물론 울산이라고 모든 막창집에서 칼국수를 주는 건 아니니 미리 알아보고 가십시오. 울산은 쫀득이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명 연필심 쫀득이. 쫀득이를 기름에 빠뜨려 1분 정도 튀겨낸 뒤 뜰채로 건져 탈탈 털어주는데요. 겉바속촉으로 튀기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라면 스프, 설탕 배합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옛날엔 고깔 모양으로 접은 신문지나 전단지 속에 담아줘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마지막으론 울산 디스코댕입니다. 말랑한 어묵과 달리 기름에 튀겨 극강의 쫀득함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설탕을 뿌리고 머스타드나 케찹을 찹찹 발라주면 완성. 대신 떡볶이 양념이나 초고추장을 발라주기도 한다는. 울산 출신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네요.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기한 겨울 별미들이 많습니다. 생치만두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생치란 바로 꿩입니다. 말린 꿩고기는 건치, 말리지 않은 꿩고기는 생치라고 불렀는데요. 생치만두는 꿩이 흔했던 조선시대 때 궁중을 비롯한 서울지방에서 겨울철 즐겨 먹던 음식입니다. 꿩고기와 꿩의 잔뼈를 다져 넣어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칼슘도 풍부해 영양식으로도 손색 없는 음식이었죠. 충청북도 제천은 빙어튀김이 유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하천의 두터운 얼음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빙어 낙지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잡은 빙어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기, 바삭하고 고소한 게 별미라고 하죠. 삼척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겨울 음식은 곰칫국입니다. 곰치의 또 다른 이름은 물텀벙. 잡은 곰치가 너무 못생겨서 바닷물에 다시 텀벙하고 던져버렸다며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거 보기와 다르게 맛있습니다. 추운 겨울 곰치로 국을 끓이면 흐물흐물한 살은 호로록 넘어가고 담백한 국물은 속을 시원하게 풀어줬다고 하네요. 꼴뚜기를 회로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남해안에서는 꼴뚜기를 호래기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가장 차가워지는 겨울, 크기가 커지고 육질도 좋아지는데요. 달달한 맛이 나는 오징어에 비해 호래기회는 씹을수록 고소하죠. 별도의 손질 없이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인기라고 하네요. 박대는 전라북도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가자미와 비슷한 생김새의 생선입니다. 거칠고 질긴 껍질은 따로 모아 말려두기, 이걸 팔팔 끓여 식히면 박대 껍질묵이 됩니다. 묵이 부들부들거리는 모습 때문에 벌벌 어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상온에서 쉽게 녹아내려서 주로 추운 겨울에 해먹었다고 하죠. 전국 팔도 특유의 김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가지김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충청도 김치입니다. 항아리에 뜨거운 물에 데친 가지를 넣고 김치를 담근 후 섣달에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소박하고 담백한 맛을 추구하는 충청도 김치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경기 북부지방에는 이름도 특이한 비늘김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소금에 절여두었던 물을 꺼내 겨울 김장을 할 때 함께 담그는데요. 무의 생선 비늘처럼 칼집을 내어 그 사이사이에 소를 넣어 익힌 김치이죠.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라고 하네요. 박대 껍질묵에 비늘김치에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네요. 충청도 강원도에도 특이한 별미가 많습니다. 먼저 충청도 무엿. 네, 정말 무가 들어갑니다. 가을에 수확한 무를 납작하게 썰어 말렸다가 삭힌 엿기름물에 고아 만드는데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조청처럼 숟가락으로 떠먹는 엿이죠. 무 특유의 향이 감돌고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는데요. 옛날 가정에서는 추워지기 전 무엿을 만들어두고 겨울철 상비약으로 사용했다고. 충청도 하면 김피탕 아닐까요? 탕수육에 달달하게 볶은 김치를 끼얹고 각종 피자 토핑과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뿌려낸 묘한 조합의 퓨전 음식. 호불호는 엄청 갈리지만요, 좋아하는 사람은 크고 새콤한 김치가 탕수육과 피자의 느끼함을 잡아줘 완전 식품이 따로 없다고. 원조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충청도 공주 덕분입니다. 전성기에는 야식으로 치킨보다 김피탕의 수요가 높았을 정도. 대학가에선 신입생 환영회, 종강 파티를 할 때 무조건 시키던 메뉴였죠. 강원도에는 옥수수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도 쑥쑥 잘 자라는 옥수수, 알이 굵고 찰기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찰옥수수를 뭉근하게 끓여낸 옥수수 범벅, 달콤 고사한 옥수수엿, 옥수수 떡반죽에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올린 옥수수 시루떡까지. 그중 재미있는 이름으로 알려진 향토 음식은 올챙이 국수입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맷돌에 곱게 갈아 솥에 넣고 걸쭉하게 끓인 뒤 올챙이 묵틀에 내리기. 이때 찬물에 떨궈야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데요. 노란 올챙이 모양의 국수,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쓰는 게 편하고요. 양념장을 비비거나 멸치 육수에 말아먹는데요. 매끄러운 감촉과 구수한 맛이 잘 어우러져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건 피전입니다. 강원도 정선 혹은 태백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음식. 물 대신 돼지피를 넣어 반죽하기, 그리고 전으로 부치죠. 무슨 맛일까 싶지만 고소한 게 의외로 맛있다고 하네요. 은근 많은 충청도 강원도의 이색 음식들. 공주에서 먹는 김피탕 맛 궁금하긴 하네요. 대구에서 주로 맛볼 수 있었던 음식들, 막창, 납작만두, 뭉티기, 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사람만 안다는 콩국은 콩물에 찹쌀도넛을 말아먹는 독특한 음식인데요. 외지 사람이 콩국을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콩국을 몰라?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소울푸드로 통하죠. 다른 지역의 콩국이 차가운 냉국이라고 하면 대구식 콩국은 따뜻하게 먹는 겨울철 별미입니다. 대구에 가보면 몇십 년 역사의 콩국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리를 옮겨가며 깨끗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뭐 가게마다 맛은 다 막상막하입니다. 매일 콩을 불려서 푹 삶은 후 걸쭉하게 갈아 콩물을 내리고요. 찹쌀과 밀가루를 숙성시킨 반죽을 길게 튀겨내 숭덩숭덩 잘라 콩국에 넣어주면 완성. 여기에 소금, 황설탕, 땅콩을 취향대로 넣고 달걀 노른자를 풀어 먹으면 되죠. 고소한 콩국물과 쫀득한 찹쌀 도넛의 조합. 뜨끈하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 속도 편안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콩국은 야식으로 유명해진 음식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24시간 운영하는 콩국집이 대부분 저녁 먹고 출출하면 찾아가는 집이었고요. 특히 새벽까지 도로를 누비던 택시기사와 경찰 등 야간 근무자들에게 인기였죠. 보통 콩국집에서는 양배추와 계란부침을 사이에 끼운 토스트도 같이 판매해서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 콩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두유, 또우장과 중국식 꽈배기, 요티아오의 조합, 중국인들의 대표 아침 식사로 꼽히는데요. 현지 KFC 메뉴에도 들어가 있는 대중적인 메뉴이죠. 1960년대에 대구에 정착한 화교들이 만들어 팔면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맑은 콩물로 두유에 가까운 또우장, 그리고 밀가루로만 튀긴 요티아오와는 달리 대구 콩국은 좀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고요. 찹쌀을 섞어 반죽해 발효시킨 튀김은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죠. 타지로 나간 대구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음식 중 하나가 콩국이라는데 밤에 먹는 콩국은 정말 최고였겠네요. 분식집 계란튀김 한 번쯤 드셔보셨죠? 옛날엔 계란튀김 대신 삶은 달걀을 쌓아놓고 개당 몇백 원씩 팔았다고 합니다. 떡볶이 국물에 넣어 부셔먹기 위함인데요. 은근 수요가 많았다는. 나중엔 이 삶은 달걀을 튀겨내 맛을 극대화하는데요. 계란튀김 하나만으로도 떡볶이에 계란과 튀김을 모두 추가해서 먹는 효과를 낼 수 있었죠. 비슷한 메뉴로 메추리알 꼬치와 계란 핫도그도 있습니다. 튀긴 메추리알을 꼬치에 꽂아 떡꼬치 소스를 발라먹는 건데요. 계란보다 훨씬 작아서 한 입에 쏙 먹기 좋죠. 계란 핫도그는 계란에 핫도그 반죽을 묻혀 튀긴 건데요. 소세지와는 달리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라고 하죠. 이처럼 분식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1960년대 말 형성된 부산 서동시장에는 특별한 계란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란만두. 필요한 재료는 오로지 계란과 당면 딱 두 가지인데요. 어려웠던 시절 싼 값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영양식으로 탄생했죠. 기름을 뿌린 무쇠판에 불린 당면을 올리고 계란을 깨트려 골고루 퍼뜨리면 완성. 당면과 계란 조합이 꽤 괜찮은데요. 양념간장이나 떡볶이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만두라고는 하는데 만두피도 없고 오믈렛에 가까운 모양. 왜 계란만두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초창기 버전은 반달 모양으로 만두와 모양이 비슷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처럼 붙여내는 게 더 푸짐해 보여서 바뀐 거라고 하네요. 옛날 인천 초등학생들만 공감한다는 계란초 들어보셨나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인천 학교 앞 분식집에서 100원에서 200원에 팔았다는 이 메뉴. 아주머니께 계란초를 달라고 하면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에 오이를 얹어 초고추장을 뿌려주는 초간단 메뉴입니다. 가게에 따라 채썬 오이가 아니라 슬라이스 오이를 얹거나 오이가 아닌 상추로 대체하기도 했다는데요. 인천 남부에서만 짧게 유행해서 같은 인천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하네요. 맛은 딱 상상하는 그 맛인데요. 면 없이 쫄면 먹는 느낌. 오이에 수분감이 많아서 계란이 촉촉하게 잘 넘어간다고 하네요. 부산의 계란만두와 인천 계란초, 맛과 영양, 가성비까지 다 잡은 메뉴네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끈한 찐빵. 겨울을 대표하는 먹거리죠. 쌀쌀한 날씨에 찐빵만한 게 또 없는데요. 횡성군 동부에 자리한 안흥면은 우리에게 찐빵으로 익숙한 동네입니다. 산골에 오진 안흥. 어쩌다 찐빵의 본고장이 된 걸까요? 안흥 찐빵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리상 교통의 요지였던 횡성, 특히 안흥은 서울과 영동 지역을 오가는 길손들이 반드시 거치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양한 음식들이 넘쳐나는 요즘과 달리 허기를 달래줄 간식이 몇 없던 시절,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 즐겨 먹던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술샘이라는 의미의 주천강이 가로질러 흐르던 안흥. 발효 음식을 숙성시키기 좋은 조건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킬 때 막걸리를 넣곤 했죠. 덕분에 제대로 부풀어 올라 말랑말랑했던 찐빵. 개당 5원의 시래기국을 함께 제공했고요. 소박한 한 끼 식사로 딱이었죠. 또한 다시 먼 길을 떠나기 전 몇 개씩 포장해 가기도 편리했다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안흥 찐빵. 1990년대 중반 본격적인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안흥 면사무소 앞 조그만 찐빵집이 TV에 등장한 뒤 방송 출연이 잦아진 건데요. 옛 추억의 맛이 그리웠던 기성세대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찐빵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이후 찐빵을 파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요. 오늘날의 안흥 찐빵 마을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안흥 찐빵에는 재미있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고갯길을 넘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장난꾸러기 도깨비 형제. 길 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먹을 것을 빼앗고 밤이면 도깨비
비리굴로 정신을 혼미하게 해 길을 잃게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고을 현감은 도깨비 형제를 가만두면 안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신선을 찾아가 혼내줄 방도를 묻는데요.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을 몰래 먹이라고 조언하는 신선. 이에 현감은 찐빵을 팥에 숨겨 도깨비에게 먹였고 이들은 심술궂은 악행을 멈췄다고 하네요. 아능 찐빵의 인기 비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해 3번 숙성 과정을 거친 밀가루빵은 식어도 변함없이 쫄깃하고요. 아능에서 생산되는 국산 팥으로 4시간 이상 푹 삶아 소를 만들죠. 덕분에 과하게 달지 않고 담백한 맛,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능 찐빵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